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앞서 2부에서 리얼돌 이슈 찬반 입장 들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의견이 많이 나왔네요. 우선 4867 쓰시는 분께서 이 리얼돌 쓰시는 분들은 완벽한 것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실제 만날 수 있는 여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505 쓰시는 분, 리얼돌 제품이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닌데 여성용만 광고가 노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7457 쓰시는 분이 인간의 행복 추구권,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의 행복 추구권과 현재 성인용품 남녀가 쓰는 이 성인용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셨고요. 9594 쓰시는 분은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리얼돌이라는 것이 하나의 표현 도구,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등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요. 여성의 인권을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는 시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고요. 우리들도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입니다.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저희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 맛집입니다. 토론 맛집. 판사 출신 여야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뜨겁게 붙을 겁니다. 우선 3부 경제 박뉴스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여의도 촌철살인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경기 불황으로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이 금리 연계 파생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맞을 우려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아래 공포, 이 경기 침체 공포의 신호탄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죠. 이미 독일, 영국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자산이다 원금 훼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독일 국채금리 연동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가들이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독일의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이 파생결합 증권에 투자한 펀드가 국내에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4에서 6개월 짧지만 만기 시 독일의 국채금리가 일정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마이너스 0.2%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연 4에서 5% 수익이 나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다만 금리가 행사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금리 차이 200배만큼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요. 예컨대 만기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3%라면 손실률, 원금 손실률은 20%입니다. 현재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 내외의 역대 최저인데요. 여기에다 200배, 금리 차에 이제 200배이기 때문에 지금 원금 손실 100%라는 겁니다. 1억 원에 투자했다면 이 16일 기준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지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독일 연금, 그러니까 독일, 영국, 미국 등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이 DLS를 펀드에 편입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 전혀 손실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독려하면서 이제 가입을 많이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상품 판매할 때 그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이 바로 불안전 판매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을 한 이 파생결합 이 펀드에 과연 누가 얼마나 팔았느냐? 증권사도 팔았지만 은행도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 은행에서 팔 때는 적어도 이제 예금 보장 되는 거겠지. 원금 보장은 되겠지 하겠죠. 근데 이번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번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상인데요. 이 두 은행이 판매한 금액만 약 8천억 원대 이르고 다른 금융에서 판매나 액수를 합치게 되면 1조 원대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제금리 연동 DLS 상품은 16일 현재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은행이 팔면서 뭐라고 했냐? 만기도 짧다. 그리고 독일이 망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로 이제 이 상품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한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이 불안전 판매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인데요. 이 1조 원대에 달하는 투자금, 물론 뭐 기관 투자가도 있겠습니다만 퇴직금, 전세금 맡긴 일반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은 이들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 이 하나은행에 대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이번 주 중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이 원금 연계 이 증권에 대한 이 불안전 판매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얘기되는 것보다 훨씬 소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투자 경험이나 경력이나 어느 정도나 수익을 얻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다라고 은행 측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고객들이 또 반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은행 창구에서는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걸 사인하십시오. 그렇죠. 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상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걸 반론을 제기가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네, 서류상 완벽하게 만들어놓는 은행들 참 이럴 때 얄밉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두 분은 뭐 이런 토론 자리에서 많이 만나보셨나요? 처음인 것 같죠? 예, 선배님, 뭐 판사님 법조 선배신데, 뭐 정치도 선배시지만, 그렇죠. 네, 처음 오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네. 이제 자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토론에서는 사실은 조금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리다.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요. 자, 우선 정치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신속 처리 법안 강행에 반발 장외를 나섰다가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했는데 또다시 장외투쟁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호영 그렇게 의원님 결정이 된 것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예. 이게 효과 없다는 의견도 있고 야 돈만 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라져 있고요. 네. 막상 이 장외투쟁을 해보면 인원 동원도 문제이고 또 비용도 문제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외투쟁을 접을 출구 찾는 것도 참 문제여서 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고육지책이 아닌가. 국정의 전반이 많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제1야당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되는 상황에서 네네.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방법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이 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장외투쟁은 오로지 장외투쟁만 전념을 했는데 네네. 이번은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원내투쟁이나 정책투쟁을 같이 하겠다. 네. 국정을 살피는데 소홀히는 하지 않되 우리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도록 촉구하는데 아마 이런 목표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도 아직 안 정해진 것처럼 앞으로 진행돼야 될 이 원내에서 일이 많은데 장외투쟁 한다고 이렇게 밖으로 다니면 사실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이 덜 쓰여지게 되고 우리 분산돼서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는데요. 장외투쟁을 토요일 날
주말에 하기 때문에 네. 주중에 국회 업무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네, 제가 서울역에서 제 지역구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서울역을 갔는데 거기서 황교안 대표님을 며칠 전에 만나셨어요? 뵀어요. 네. 아주 오랜만에 뭐 뵈가지고 아주 반가웠는데요. 대표님도 상당히 반갑게 저를 이렇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님 많이 지쳐 있다는 느낌을 그날 가졌습니다. 네. 그날도 아마 장외투쟁이 이러한 뭐 그런 건지 어디 지역구에 지역에 이제 갔다가 오시는 길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놓고 보면 원내의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내로서 제1야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원내에서 역시 원활하지 않다. 본인의 포지션, 본인의 위치가 확고하지 않다. 그것이 확고해지려면 두 가지. 그러니까 상당한 내공과 일종의 이제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와의 적절한 역할의 분담이 돼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어떤 뭐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이제 반발해서 1차 장외투쟁을 했는데 초기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근데 뭐든지 정치라는 것이 때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야지 효과가 있는데 근데 돌아올 시점을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계산을 해보면 손이 많았다. 근데 이번에 장외투쟁을 또 2차 장외투쟁을 또 계획하신다는 걸 보면서 과연 그렇게 극단적으로 정권을 요구를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나 또 집권당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만 도시는 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원내대표하고 좀 안 맞고 내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를 지금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는 당내 사정을 짐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신 건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인사참사다. 아예 딱 규정을 지었죠. 인사참사로. 우리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청문 전국이 7명의 후보자 모두에게 다 이런 강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7명이나 이번에 대거 청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넘어갔던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는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인데요.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뒤에 있겠습니다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도 네. 우선 전문성 문제에서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은 중립성을 가지고 네. 방송의 어떤 공정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적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 법령 위반, 논문 표절,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7분 중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지만은 조국 한상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청문 보고서 채택을 통과로 본다면 네. 통과하지 못할 후보자들은 몇 명 있습니다. 더 있다. 예, 네. 그런데 지난 3년간 이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해버린 케이스가 무려 16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를 가지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반대해도 결국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통과되는 거 혹은 임명되는 거는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 뭐 청문회 전국은 뭐 야당의 절대적인 우위 필드입니다. 네. 뭐 제가 야당할 때 저도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청문회로 꽤 이제 그렇죠. 뭐 유명세를 날리셨죠. 탄 예. 뭐 날렸다기보다 네, 탔는데요. 7명의 이번 개각이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불아리고 계신 건데 뭐 그것은 당연히 청문회 제도의 본질에 맞는 거니까 네. 철저한 검증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청문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언론이나 또 야당 일각에서 여러 이런저런 지적들,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청문 일정이 잡혀가지고 청문회 날에 네. 국민들께 어떠한 내용으로 검증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뭐 청문 보고서의 뭐 채택 여부는 뭐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꼭 꼬집어서 두 분을 말씀하셨어요. 한상혁 그 후보자하고 조국 후보자 이 두 분이 특히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우선 해결 불가능한 사람은 둘 중에 누굽니까? 둘 다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좀 더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경우인데요. 네. 어떤 거가 특히 그럴까요?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우선 법무부 장관은 헌법 수호, 법질서 수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임무인데 네. 본인이 비록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은 산호맹 관련으로 네. 이적단체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생각이 어떤 것인지 바뀐 것인지 네. 이 대한민국 법 질서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헌법 정신에 맞게 수호할 자세와 인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먼저 제일 먼저 검증되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위선이랄까 표리부동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덕성의 문제에서 본인이 한 말들을 지금까지 한 말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본인이 한 행동이나 행태를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네. 특히 이 선진국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라든지 국민의 존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정말 이 되실 만한 분들이 되는데 저는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 중에서 이렇게 체급이 낮고 논쟁적이고 네. 한 분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격을 참 떨어뜨린 걸로 저는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감시와 처벌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네. 대통령의 바로 참모, 부하 우리 시중에서 속된 말로 쓰는 건 꼬봉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이 다시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살아있는 네.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네. 몇 년 전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낸 성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될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선거용 인사요 정권 말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다. 네. 이것도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차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생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채권 채무 네, 관계라든지 네. 이 정리들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정략적으로는 임명돼도 괜찮겠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판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도 오히려. 야당에는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법무부 장관의 격이 너무 떨어진다. 뭐 꼬봉이냐 이런 아주 센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차라리 임명이 돼서 욕을 먹어라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그 여당 박범계 의원께서 준비를 안 해오셨을 리가 없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오늘 자리 자체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의 예비 자리고 뭐 제가 공세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호영 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이고 또 판사 출신 그렇죠. 이고 법조로서 이제 선배신데 조금 그 비판의 어떤 각도랄까 그런 것이 좀 이제 꼬붕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격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좀 주호영 의원님답지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점잖으신 주호영 의원님답지 첫 않다. 번째 산호맹 네. 사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정세랄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그 판결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뒤에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이 사건이 다 명예회복이 된 사건입니다. 국가관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북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될 일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권재진 장관 제가 굉장히 괴롭혔던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총선을 앞두고 민정수석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는데 권재진 장관은 그냥 민정수석이 아니라
고검장을 지낸, 즉 평생을 검사로서 지냈던 분이 민정수석을 했고 굉장히 강력한 민정수석이었고 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도 꽤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사의 개입 간섭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이제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법 학자입니다. 네. 아마 국내적으로 형사법 관련된 논문 인용률이 제일 높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수사에 대한 개입, 간섭, 통제는 문재인 정부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라. 그래서 수사라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에게 지금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법 학자로서 박상기 장관을 이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도적으로 확립을 하라는 그런 요구 차원에서 지금 임명을 한 것으로 임명이 아니라 지명을 한 것으로 저는 읽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임의 후보다. 또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와 관련된 그러한 이런저러한 이제 얘기들이 지금 도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조국 수석이 직접 한 행위들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 현재 살아있는 남동생 또 전처했다고 하는 그분 또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된 이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범위만큼 책임을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쟁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가 직접적으로 조국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사건은 없다.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로 청문회를 열어서 직접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조국 후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고 적절한 시점에 또 청문회장이 열리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겠다. 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그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평생 검사를 했던 사람하고 그냥 그런 수사권을 발동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가 다르게 평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것 같고 또 조국 교수가 교수 당시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실제 그 집안일하고는 좀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저도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뭐 다 우리 법조 전문가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조국 교수가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또 그 부인도 이사장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를 기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갚지 않은 다음에 사학재단에서 또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이 문제가 됐던 사건 2개가 전부 다 거의 한 100억 정도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부 다 그냥 약간 소송사기 비슷하게 우리가 알기로는 변론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걸로서 끝나고 다투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변호인이나 법조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아이는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논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괜찮으십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국면이 생기면 각 당에서 법조인들을 앞에 세워서 변론하고 변명합니다. 네.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민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 국면에 나중에 개면적인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하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민망한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동생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것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률 전문이기 때문에 다 상의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은 도덕성 그다음에 위법성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너무 심하다. 네. 저는 아까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서 계속 국민들에게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알지 않겠나. 그것이 이 정권이 내리막길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명심보감에도 나옵니다마는 1000사람, 10,000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점장인은 아닙니다마는 네. 조국 후보자의 앞길은 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네. 본인 주변이 사법 처리되고 본인 뒤도 안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제가 우리 박 의원하고 내기해도 좋겠습니다. 상당히 발언을 세게 하시는데 네. 한마디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시시비비와
그러한 CCBB의 과정과 경과를 조국 후보자가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조영애 님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셨거든요. 네. 결국은 추정이고 짐작이란 얘기지, 확정적인 어떤 뭐 근거나 그런 것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지금, 기소신용보존기금의 채권과 또 별도로 이제 조국 교수의 동생 되는 분의 전처의 어떤 채권 양도, 그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조국 교수는 그러한 진행 경과를 소상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본인 입장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본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고, 아마 조국 교수 동생의 그 전처였던 분, 그분의 그 어떤 채권 양도는 또 별개의 학교 법인과 관련된 그 네. 채권 양도인데, 그것의 상관관계는 아직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것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예. 문제는 여기에 주의를 둘러싼 이 학원의 지금 이사장은 아마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래는 아버지였었고 이제 고인이 되셨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어떤 법률관계고 사실관계인데, 위장 이혼이냐 이 여부가 아마 크게 채무 면탈과 연관돼 가지고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에 갖고 있는 어떤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이혼이냐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 당사자의 그 진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혼한 게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가끔 아이 때문에 그 빌라에서 같이 살아도 뭐 같이 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주민들 눈에 목격되는 정도의 왕래가 있었다. 그런 정도의 사정만 가지고 위장 이혼이 아니고 실제 이혼한 게 맞다라고 당사자가 주장하는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정황으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 이혼을 통해서 채무 면탈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쉽게 밝혀지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이것은 어떤 가족 관계에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의 굉장히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청문회에서 단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안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요. 네. 요즘은 디지털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많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네. 벌써 본인이 SNS에 올렸던 사진 같은 것도 지우고, 네. 저는 지금은 다 추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적할 수 있다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불법이나 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우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임명한 이 중요한 사람이 낙마되면 안 된다 하고 밀고 나가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 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절차는 모두 적법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해 놓으면 본인이 장관이 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나 네. 동생이. 이것 자체가 전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 네. 국민들이나 적법한 기관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자기의 재판관이 돼서 다 적법하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이를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지금 뜨겁게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출발새 아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뜨거운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 열기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8442 쓰시는 분, 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논리를 조금 더 정연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0507 쓰시는 분, 동생 아버지 집안이 그 한 일과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442, 이분 말고 또 다른 분들 지금 너무 많은데 약간 사실은 좀 의견들이 좀 격하게 올라와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거 좋습니다. 4867분이 후배승으로 그냥 하시죠. 선배가 원래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농담 삼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뜨겁게 이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하는 걸로 하고요. 특히 뭐 사모펀드 논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74억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나중에 유언 책임질 정도에 대한 것만인 것인지, 뭐 그것을 직접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24일 날 뭔가 결정해야 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관련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 지소미아가 90일 전에 뭐 서면 통보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우선
주호영 의원님. 저는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 네. 이걸 미리 파기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미리 유지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가되 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더구나 지금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네. 비록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건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더 피해가 있다. 설사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라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위 집단 안보 체제 하에서 한미일 동맹 이것과 관련이 있고 신뢰와 관계가 있다. 또 중국이나 김정은이 이 지소미아 파기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파기가 그들의 이 이해도 부합하고 그들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대 결국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마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한 대단히 중요한 협정인 건 틀림없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 때 탄핵되기 직전에 사실상 국민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와 나름의 그런 어떤 압력 속에서 한일 간에 맺어진 군사정보 이제 보호 협정인데 네. 올해만 아마 한 9건 내지 10건 정도의 서로 정보를 교환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일본을 과거에 이제 이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도 네.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에 관한 정보들은 우리들이 받았고요. 이것이 있기 전에도 크게 한미일 삼각 안보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있음으로써 북한과 바로 연접하고 있는 같은 반도에서 연접하고 있는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일본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베가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을 하니 신뢰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역시 군사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보다도. 네. 경제에서 신뢰관계가 깨졌으니까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깨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나 외교안보라는 것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아까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네. 이번 24일까지 서면으로 나 이번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하지 않으면 네.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이 좋겠고 그러나 소극적 협조. 우리는 기분 나쁘다. 아베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왜 주가 되는 그러한 그 어떤 안보체제. 한미일 동등한 그 군사동맹이고 동등한 동맹관계고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의 차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건데 아베가 좀 무도한 경제전쟁을 도발하는데 우리 기분 나쁘다. 그 기분 나쁘다는 것을 정부 교류의 실질적인 차원에서 실효적인 측면에서 저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지소미아 연장은 하는 것으로 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시는 듯이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또 한미 동맹 간의 한미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네. 또 우리와 제일 무역 상대국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고도의 균형 외교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도 다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도 사실은 조금 처음엔 톤이 높았다가 이제는 톤이 좀 약간 다운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하시면서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이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지소미아 폐기보다는 연장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지소미아와 함께 그래서 독도 방어 훈련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본 무역보복 지치 이후에 이런 그 독도 방어 훈련의 규모라든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일본 관계, 그러니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톤 다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같은 목소리만 낸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그것은 대단히 우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강경할 때는 강경하고 또 뒤로 한 발 빠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외교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다수가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독도 방어훈련이라는 것도 매년 해왔고 작년에도 했고 근데 다만 올해는 뭐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도발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6월 달에 해야 될 방어훈련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육해공군 해병대가 함께 동참하는 독도 방어훈련은 저는 뭐 철저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일본은 사실 우리 과거를 보면 철천지 원수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웃하고 살고 있고 지금 이런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 마냥 철천지 원수로 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우리 감정을 드러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양패구상이다. 서로가 다지고 서로가 상처를 입는다. 네. 저는 한일 관계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 자존심이나 체면을 손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원만하게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지소미아라든지 독도 방어 훈련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상대방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게 이제 외교력이고 네. 또 상대의 움직임이라든지 상대의 전략을 파악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외교력이고 정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력인데 정부가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말을 좀 하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이것이 다시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우리 독도의 방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알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고도의 균형 외교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조혜영 의원님은 제가 상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보다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쓰시는 용어나 특히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거의 어떤 톤이나 기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네. 원칙과 예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하면서 구사를 하는 것이 외교 전략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네. 대화하자라는 그런 제스처와 함께 그러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을 견지한다. 즉 저는 할 수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참여하는 고도의 군사 방어훈련은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뭐 국민들 전부 다가 가장 원하는 게 독해군 그러니까 독도에서의 그런 훈련도 하면서 일본이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게끔 또 해주기를 원하면서 이 문제가 빨리 풀려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우리 그동안에 좀 서로 좀 껄끄러웠지만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 같은 게 조금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외국이 좀 이렇게 야 니네 서로 합의해 그러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뭔가 하나 결실을 맺어오고 이러면 또 오히려 좋은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바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뭔가 이런 게 조금 궁금하다는 거였죠 원래는.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그러니까 이런 무도한 경제 전쟁 아베의 이런 도발이 그냥 역사 논쟁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한일 간의 경제력 규모의 그런 문제고 또 한반도 평화 어떤 모드에 대한 아베의 어떤 두려움이랄까 그러한 것이 저는 반로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한 큐에 해결이 되기는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그럴 것 같았으면 도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곧 예정되어 있고 또 유엔 총회가 9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서서히 한일 간의 어떤 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사실상 있는 둥 맞는 둥한 그러한 경제 규제가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풀리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지금 주호영 의원님께 여쭤볼 게 딱 한 번 남아있어 시간이 여쭤보는데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자꾸만 남한을 향해서 독한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타겟을 아예 무소속 박지원 의원으로 딱 잡았습니다.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라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 이 고비를 넘기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비가 넘겨지기도 전에 지금 북한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네. 국가적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망가졌다. 네. 무슨 삶은 뭐 이 소머리도 웃겠다라든지 네. 뭐 형편없는 말로 전 국민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말 한 번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갈등과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를 다루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양보하고 좀 자제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할 말도 하고 따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밀려왔다. 말이 좋아서 평화 경제고 포용이지 밀려온 거고 우리의 말하자면 이 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고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북한이 가지고 노는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니냐. 네. 그 점에 관해서 네. 자유한국당과 많은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죠. 네. 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느냐. 네. 특히 중국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하는 거 반만이라도 좀 결기를 가지고 해라. 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예. 말로서 말을 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남북 관계고 지난 수십 년간의 냉전과 그 수많은 도발이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8월 20일이면 이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끝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서면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트윗으로 밝혔죠. 네. 아무튼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실무 협상하자. 8월 20일 이후에 저는 이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뜨거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잘못 썼다가는 그 힘에 의해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오늘 일부에서 임대근 한국 외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홍콩 시위 그리고 일본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겠죠. 국경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도쿄에서도 지금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